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또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이다. 70평생의 독립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에 일본에 갔던 신라의 충신 박재상이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양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외양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재상이 기꺼이 죽음을 택한 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는 의지 때문이었다.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이웃 나라의 연방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지 않지만 만일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제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지만 그들이 합하여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베풀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도 20억이 다 같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인해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나라의 시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하기에도 충분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면 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의 현재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의 문화를 건설하는 임무를 완성할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모두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가는 데마다 신용을 얻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하여 여기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이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온화한 기색이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봄바람이 가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을 교육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개개인은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라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자유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말에 있는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드는 일은 내가 앞서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자하고 어진 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에는 삼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기색이 있고 몸에서는 어진 마음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해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것이다. 일본이 이번 전쟁에 패해 보복당한 것은 국제적 민족적으로도 그러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모습의 한 부분을 그린 것이지만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나라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다. 옛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세계 인류가 우리 모두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 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많지 않지만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다시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전영필은 상복을 입은 채 대학 4년을 마치고 1930년 3월 경성으로 돌아왔다. 그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남긴 논밭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왕십리, 답십리, 청량리, 송파, 창동 등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고양군, 양주군, 광주군, 황해도, 연안, 연백, 충청도 공주, 서산까지 둘러보면서 전영필은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했다. 전영필이 소유한 논은 800만 평이 넘었고 여기서 한 해 4만 가니의 쌀이 나왔다. 전영필의 부친은 다른 지주들에 비해 소작인들에게 비교적 후하게 분배했기 때문에 이중 쌀 2만 가니를 거둬들였다.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6원 정도였으니 세금과 인건비 등을 제한 순수입이 15만 원 정도 되었다. 이는 당시 귀하지 150채 값이었고 현재 화폐 가치로는 450억 원에 달한다. 소유한 논의 가치를 계산하면 더욱 엄청나다. 당시 논 800만 평이면 기와집 2,000채 값, 지금으로 보면 6천억 원인 셈이었다. 25살의 청년 전영필은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 드넓은 논을 둘러보며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생각했다. 조상 대대로 이루어놓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이 깊었다. 게다가 일제강점에 세상에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전영필은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외놈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스승 고이동의 당부가 떠올랐다.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도 있어야 하고 안목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랜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한다던 오세창의 훈계도 떠올랐다.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던 와종형 월탄의 조언도 떠올랐다. 서화와 골동품의 문외한인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유일한 길인가? 그렇지는 않다. 아버님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에 뜻이 있으셨지 않은가? 그래서 운영난에 처한 가해동의 반도 여학교를 인수하려고 하셨지. 매달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학교 인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훗날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셨는데 전영필은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반도 여학교는 이미 문을 닫지 않았는가? 게다가 교육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내 연륜이 짧으니 훗날 도모하기로 하고 고이동 선생님과 오세창 어르신이 서화 전적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우리 민족의 앞날의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까? 전영필은 오세창을 찾아갔다. 지난해에 부친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네. 약관의 나이에 그런 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애통한가. 오세창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영필을 위로했다. 너무나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전영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렇다고 슬픔이 어디 쉬이 가겠는가? 나도 16 어린 나이에 선친을 여의어 그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세창은 전영필을 지그시 바라보다 물었다.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변호사 시험을 볼 생각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변호사는 선친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는 집안의 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겠구먼.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만석군에게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으니 자네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걸세. 오세창의 표정이 복잡했다. 세파에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저 맑은 청년이 어떻게 그 큰 재산을 꾸려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께 제 장래에 대해 상의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예책과 서화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보고 싶습니다. 고이동 선생님과 어르신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조선 땅에 꼭 남아야 할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 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오세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쉽지 않은 큰 결심은 했구만. 그런데 서화 전적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영필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지극히 당연한 걸 묻는 의도가 무엇일까? 오래전 제 외숙께서 세상의 유혹에 꿋꿋하려면 옛 선비와 같은 격조와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이동 선생님께서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들을 외놈들에게서 지키는 선비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제 외종 형님도 그때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이 남기신 논밭을 둘러보면서 결심했습니다.